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종합대책 공부하기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1년 12월 28일에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과제에 대해 공부를 했었습니다. 총 5가지 과제가 있었고 그 중에서 공급 측면의 2가지 과제인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통한 시장 안정 견인과 205만호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공부를 했는데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다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해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머지 3개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 과제로는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유동성과 집값의 상호 상승 절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등이 있습니다. 1228 대책의 3번째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를 일관성 있게 함으로써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 이는 3개로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 목표로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 내지 5%대로 정상화하겠다고 정하고, 차주 단위 DSR 적용 확대 등을 계기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단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저신용자 대출,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방안은 가계대출의 질적구조 개선 및 건전성 관리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 정착과 금리 상승 위험 대비를 위해 가계대출의 질적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분할 상환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 상품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충당금 적립 등 신규 관리 조직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세부 방안은 서민 및 실수요자 금융 지원입니다. 아무래도 민심을 다독거리려면 서민에 대한 정책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 확대, 보금자리론 서민 우대 프로그램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무주택 및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 한도 상향 등 금융지원 강화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3번째 과제를 사실 살펴보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돈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모든 재화는 유동성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이번 집값의 폭등도 코로나로 인한 자금 방출이 큰 원인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출된 자금들을 회수하면 집값은 당연히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이야기이므로 가수요를 유발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 통제를 가함으로써 유동성을 통한 집값 상승을 잡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투기성 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에 한도를 두어서 규제를 하고, 대신에 서민의 눈치는 보아야 하므로 서민에 대해서는 금융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웠던 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합니다. 투기 자금과 서민을 위한 자금을 구분하겠다는 것인데, 꼬리표가 없는 돈을 과연 어떻게 관리했을지도 의문입니다. 교과서적인 대책만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이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4번째 과제는 통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과제로 3개의 세부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중 단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별로 나타나는 교란행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거래 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 수도권은 10대의 고가주택 매입, 부모 자녀 등 특수관계 직거래, 법인 명의 매수 등을 조사하고,
지방 중소도시는 선호도가 높은 신축주택 등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 계약과 불법 중개를 조사하며 특히 법인 및 외지인의 공시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시 모니터링하며 그리고 점검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거래가격, 신고가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특이 동향 지역을 선정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층 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제는 역시 세금입니다. 세금 탈루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다주택 취득과 고액 전세입 등의 변칙적 탈세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결과 통보되는 탈세 의심 자료와 다운계약 등 허위 거래 자료를 국세청이 보유 중인 소득 내역 등 과세 정보를 활용하여 정밀 검증하고 탈세 혐의자를 조사 선정하도록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약 관련해서도 통제를 강화했는데 불법 행위 점검 알고리즘의 개발 및 점검 인력 확충으로 청약 관련 불법 행위 점검 대상을 2배로 확대하며 연락처 및 가점 내역 등 다양한 청약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청약 브로커 개입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고 특히나 규제 지역 내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부 방안으로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하겠다며 다양한 시장 통제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였는데 민간 이윤율 상한 제도화 및 공공 SPC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민간 이익 환수 강화, 민간 공동사업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 마련 등 사업 추진 과정의 공공성 강화, 국토부 장관 보고 요청 권한 부여 등 도시개발 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주택법 및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용도지역 운영 합리화 등으로 개발 사업에서 과도한 계획 이익이 발생하여 귀속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부담금의 부담률 상한, 감면사업 정비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 전반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였고 택지 공급에서 다수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참가를 차단하기 위하여 청약 낙첨 절차 등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택지 공급 후 페이퍼 컴퍼니로 밝혀지는 경우 사후적으로도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문제가 되었던 LH의 혁신을 완수하기 위해 비핵심 기능 이관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력 조정과 함께 취업준비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규 채용도 실시하였으며 보수체계 개선 등 미이행 과제는 점검 TFT 등을 통해 완료하고 투기 및 비위 행위 통제 장치 운영 점검과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 사기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청약 홈을 고객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28 대책 중에서 통제 관련인 네 번째 과제의 양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통제에 익숙한 한국적 사고가 정부의 대책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볼 때에 통제에 의해서 무엇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극장에 암표가 횡행한다고 해서 통제를 가하면 암표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암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극장표의 공급량을 늘리거나 구입 프로세스를 변경해 줌으로써 암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포졸이 도둑 한 명을 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통제에는 오히려 더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계속 진행하는 정부의 그 모습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서민의 주거를 안정화시키겠다고 내놓은 방안입니다. 그동안의 정책과 달리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용어를 쓰기는 했는데 나름 참신한 아이디어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패러다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니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한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 다섯 가지를 세부적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으로 신규 주거 수요의 안정적 대응인데, 도심 등 우량업지의 신규 건설 및 신축 매입 등 총 14만 7천 호를 신규 공급하여 무주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15년 이상 노후된 기존 재고 9.3만 호 등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에 본격 착수하여 주거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통합 공공임대 공급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유형을 영구, 국민, 행복 등 복잡한 구분 없이 그냥 전량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며, 면적 측면에서 신규 건설부는 60에서 85평방미터의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고, 청년 등 1인 가구 입주 가능 면적도 최대 36평방미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료 측면에서 저소득층은 시세의 35%, 중위소득 130%는 시세의 80% 등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소득 연계형을 도입하였고, 임대 기간은 소득 자산 요건 충족 시 최대 30년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 편의시설 등 생활 SOC를 기본 설치하고 지자체, 민간 법인 등과 협업하여 지역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생애 주기 가구 지역별 수요에 맞춘 서비스 다변화입니다. 생애 주기별 지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 시 일자리 및 육아 돌봄 등의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IoT, AI를 활용하여 고령자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확대하고, 분양형 신혼 희망타운은 60평방미터 초과하는 중형 평형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사업자가 테마별 주거 공유 공간을 갖춘 신축 주택에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마형 매입 임대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과 문화예술을 합하고, 장애인과 자립 지원을 합하고, 귀향 기촌인과 지역 일자리 지원 등을 합하는 그런 것이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특화된 전세 임대를 신규 도입하고, 지자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의 부담을 최소화해주고,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 체계도 개선을 통해 평가 체계 세분화, 정보 포상 확대 등을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센터 43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였고, 마이홈 포탈 앱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지속 개편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망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평균 지원액을 상향하여 1132만 가구를 지원하고, 청년 주거급여도 3.3만 가구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 등의 최대 월 20만원까지 특별 월세를 한시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100만호는 2022년까지 임대료를 동결하고, 청년 월세대출 지원 범위 및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집값 상승이 과도한 유동성 때문인데 위기가구의 주거 안정망 강화라는 미명하에 또 돈을 푸는 방안이라서 무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풀린 돈에 비하면 사실 뭐 조족지혈이니까 뭐 큰 영향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섯째는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에서 그 대상과 신고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운영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사업자 등록에 말소된 이력이 있는 임대인 정보를 정보 체계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걸쳐서 2021년에 나온 1228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총 10일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말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가격은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아마도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은 정말 고민도 많고 힘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서 죽으라고 대책을 제시했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부동산을 잡지 못하고 결국 민심도 잡지 못해서 정권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공교롭게도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카드로 매번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함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 들어서는 부동산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끌 투자를 한 사람 중심으로 해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와 달리 지금의 정부는 이제 부동산 하락을 걱정하면서 부양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뭐 그래봐야 지난 5년간 나온 정책에 반대되는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즉 이제는 공급보다 수요를 진작하고 규제보다는 완화를 중시하는 대책이 나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향후에 나올 부양책을 생각해보고 대비하면 돈 벌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 공부하기 12번째 시간으로 정책에 대한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의 완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내용이 될 것이니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의 부자라빠 TV를 계속 관심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며, 구독 신청을 하실 경우 새로운 동영상이 업로딩 될 때 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 신청하셔서 저에게 힘도 주고 긴밀한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부자라빠의 부동산 종합대책 공부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